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2023년 3회 기출문제 분석 시간입니다. 이 문제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문제의 원본은 당연히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고요. 제 문제는 실제 시험과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요. 수험생들이 제 블로그에 남긴 댓글과 인터넷 검색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는데 많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한 문제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복원한 시험지를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원을 쭉 하고 총평을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요. 당연히 2회차보단 쉽죠. 자, 2회차 문제는 말도 안 되는 문제였죠. 그죠? 여러분들 2회차 시험 보신 분들이 민원도 많이 올렸고요. 전화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너무 열받잖아요. 그죠? 화가 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의 문제를 냈으니까요. 근데 이 시험도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회차보단 쉬워요. 2회차보단 쉬운데 1회차 시험 문제에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쉬워졌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내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산업기사도 아니고 기사도 아닌데 왜 그런 함수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수험생들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둬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만들 수 있는데 괜히 엉뚱한 함수를 자꾸 갖고 온다거나 포인터 문제도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뭐 포인터가 그렇게 기초적인 포인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 포인터 파트는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내면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에 대해서만 출제를 좀 해주시면 걔를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꽈서 출제를 한다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관련된 지식들과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그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안 배웠던 함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출제를 하려고 하는지 전 그게 좀 불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DBSQL이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운영체제가 3문항이고요. 통신이 3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가 1문항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얘가 7문항이 나왔구나. DBSQL이 7문항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요. 평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있었고요.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을 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한두 문항 정도는 처음 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그냥 평이한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빼고는요. 다 어려웠습니다. 5문항 정도가. 그러니까 한 문제가 이제 증법 변환해 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거 빼고는 그냥 다 어려웠던 문제라고 봅니다. 재기함수가 뜬금없이 나왔고요. 재기함수는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해요. 좀 많이 분석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함수가 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는 기능사 난이도 아닙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요. 그래도 2회차보다는 좀 쉬워가지고 근데 이게 좀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깔딱깔딱되게 이게 뭐야 12문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좀만 실수하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도 실수 한번 하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이게 왜 그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볼게요. 자, DBSQL 문제가 7문항이 나왔는데 2021년 1회차, 2023년 1회차 때 출제됐던 내부 스키마 문제가 나왔습니다. 스키마의 종류가 있어요. 그죠? 왜 4개? 외부 내부 개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 스키마에 대해선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부 스키마 나왔으니까 난 얘만 공부하고 갈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쭉 분석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저희 학원 학생들, 제가 기출문제 분석한 연도별로 분석한 답안하고 간략한 요약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출력해서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찾아가지고 공부해야 돼. 내부 스키마만 나왔나? 아닌가?
다른 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스키마도 나온 적이 있고 외부도 나온 적이 있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석해가지고 다시 기출문제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 연도별 분석한 그걸 빨리 작업해서 올려드리고 출력해서 학원생들은 나눠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건 신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어렵습니다. 처음 나왔으니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말 1급을 준비하신 분이 있다면 그 실기에서 그 비트윈 쓰는 게 있어요. 그 유효성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거 아니면 ITQ 액세스를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비트윈 A and B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습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트윈이라는 그 명령어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신규 문제입니다. 다음 기본키 많이 나왔습니다. 2021년 1회차, 2021년 4회차 때 나왔습니다. 기본키만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외래키도 나왔었어요. 외래키. 그리고 뭐 대체키, 후보키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는 것도 나왔었으니까 영어도 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설명이, 그래서 그 기호까지 또 공부해야 되는 건지. 네, ER 다이어그램 파트를 보시면 아마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가 뭐고, 뭐 네모가 뭐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다음요. 자, 이건 이제 언제 했었냐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4회차 문제에서 BCNF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규화가 답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뜬금없게 이제 2022년 4회 때 BCNF를 물어보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답이어가지고 공부할 분량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부터 정규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가 상세 설명을 드렸었어요. 2022년 4회차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때 나왔던 그 설명했던 그 문장이 나온 겁니다. 문장이 나온 거고요. 이때 제4 정규형이 되려면 BCNF를 만족해야 되고 다치 종속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치 종속이 뭐냐고 이렇게 뭐에 대해서 다치 종속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지만 보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글쎄요, 상세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정규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상세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이거는 그 처음 나온 문제죠. 처음 나온 문제인데 이거를 에버리지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AV, AVER, AGE 이렇게 쓰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엑셀 함수고요. SQL에서는 AVG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말 1급을 준비하셨거나 ITQ 액세스를 하셨다면 아마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교재에서도 이건 시중에 있는 교재에도 있을 거예요. 그룹 함수, 집단 함수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썸이 합계고요, AVG가 평균이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봐두시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덱스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여기 유니크라는 게 보이네 갑자기. 예, 유니크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냈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 이건 신규 문제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케이스라는 문제가 명령어가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풀이는 상세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견 1과 의견 2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학원생 시험 본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다른 문장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셀렉트 케이스 문입니다. 셀렉트 케이스 when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집단함수가 같이 나왔다고도 하니까 이렇게 복원한 것 뿐이지 실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공부는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쉘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얘도 많이 한 번 나왔었구나. 네, 쉘 뭐 중요하잖아요, 그죠? 유닉스 운영체제 배울 때 뭐 커널, 뭐 쉘,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윈도우 키는 무조건 맞추라고 제가 그 자주 나오던 걸 정리했다가 지난 시험에서 2023년 2회차인가요? 지난 시험에서 또 뜬금없는 문제가 출제가 됐길래 그냥 그 풀이할 때 아예 표를 그려가지고 윈도우 키를 알파벳 순으로 쫙 정리를 해서 모두 다 모아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공부하라고 자주 나오는 거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이게 나온다는 장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왔다는 것 뿐이니까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죠. 다음 DNS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네, 다음요. 자, 이거는 이제 IMAP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필기 공부하실 때 좀 통신에 대해서 통신 공부하실 때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 설명들이 바로 IMAP를 얘기하는 거고요. SMTP라는 건 메일을 보낼 때 하는 거고, POP는 받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적으셨던 분들은 틀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나왔대요. 보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요. 자,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트워크 계층. 이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하나만 딱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대내 전세표 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뭐 이렇게 쭉 해서 다 특징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송 단위도 아셔야 됩니다. 뭐를 보내는지. 다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문제입니다. 자, 이거 2020년 2회차 문제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거 블랙박스 테스트를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넘기시라고, 그러니까 시험 준비할 기간이 너무 없으면 대신에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나 그 두목넷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시험점 마무리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공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언어 파트입니다. 이 언어 파트가 참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요게 리플레이스 올이 제가 그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왔는데 토큰나이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리플레이스 올하고 토큰나이저가 같이 나오길래 이게 이제 또 시험 범위가 될 거라고, 그래서 좀 많이 불만을 표현했죠. 왜 자꾸 만들어내냐고, 왜 자꾸 명령어를 추가하냐고, 제가 그런 불만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에 문제가 뭐 이런 문제였어요. 리플레이스 올 해가지고 토큰나이저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2회차 문제였습니다. 얘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리플레이스 올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요런 파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강의를 좀 제대로 듣고 공부하셨다면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라는 게 교체하라는 얘기고, 얘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빼고 다른 문자가 있다면 이걸로 대체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얘는 지난 2023년 2회차를 잘 공부하셨다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요게 이제 좀 어이가 없는 문제인데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에다가 이겁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메모리 올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적 메모리가 있고 동적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 메모리 말고 동적 메모리의 역할은 임시 메모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하나 할당해 주는 거예요. 메모리에다가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할당을 해줍니다. 형 변환을 해가지고 할당해 주는 다음에 어려웠었어요. 물론 당연히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얘를 좀 분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넘겼잖아요. 그죠? 이 배열에 공백 파트를 뺀 것들만 집어넣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백만 빼고 쫙 적은 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단순한 문제인데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 빠져버려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웠던 것들 가지고도 이걸 구현할 수 있어요. 배웠던 함수 가지고 구현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구현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넣어서 새로운 명령어를 자꾸 넣냐는 거예요. 게다가 포인터 함수까지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 풀이할 때 좀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예제를 좀 넣어볼게요. 네. 다음요. 자, 이건 스플리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문자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문자를 구분해가지고 구분기호 구분해가지고 배열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국방부 문제에서 제가 스플리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요거 국방부 이거는 저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제가 이거를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토큰나이저와 스플리트에 대해서 차이점과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올린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인데요. 함정을 팠어요. 쉼표를 넣고요. 그리고 얘는 3의 배수일 때마다 출력하는 거니까 세 자리마다 출력하라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정이 있었고, 쉼표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정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뭐냐면 이런 함정을 넣는 거는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새로 나온 어떤 명령어가 있으면 걔가 다음 시험 때 시험 범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1, 2회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몇 년 된,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년차 아닙니까? 4년차 기출문제 가지고도 충분히 응용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게 불만입니다, 저는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네, 다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이 소스들은 제가 더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한 것 뿐이고요. 참조도 했고요. 확실하게 복원이 되면 그때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뭐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요 문제도 재기함수입니다. 요게 재기함수인데 자기가 자기를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를 불렀다가 다시 갔다가 불렀다 다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건데, 쭉 보면 얘는 그냥 진법 변환 문제예요. 진법 변환.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11이란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묻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복원을 했더니 덧글이나 저희 학원생의 얘기는 요 문장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다음요. 요거는 좀 덧글에서 제가 블로그 덧글을 보니까 이 00117이 답이 되지 않냐고, 이거를 썼는데 이거 답 아니냐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덧글에 답을 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건 제가 문제를 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을 드렸다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연락이 온 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중간하면 안 합니다. 괜히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다면 얘가 맞고요. 팔진수 변환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를 기억했다면, 이게 확실하다면 얘가 맞습니다. 이거 자릿수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자바에서 신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equal ignore라는 거하고 equals라는 게 나왔어요. equals equals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또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quals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모두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을 때만 참이 되고요. 아니면 거짓말이 되고요. equals ignore case라는 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그냥 알파벳이나 뭐 이런 게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정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요렇게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아직은 다음 주 한 2주 남았네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 여름방학 기간이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풀이 영상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올린 다음에 블로그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2회보다는 분명히 쉬웠지만 그 기능사의 난이도는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문제들이 특히 언어 쪽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건 없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